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완화이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서울성모병원에 있는 김기철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에 있고 지금 호스피스에서 가정형, 입원형, 자문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외래 또한 보고 있어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그리고 완화의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 첫 번째 인트로덕션, 완화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완화료와 호스피스,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 선택, 그리고 결론 및 요약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출산자 수인데요. 우리 1960년대에 우리 태어났던 환자가 108만 명이었습니다. 출생자 수가 굉장히 많았고 1950년대 그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60년대생은 한 90만 명, 그리고 60년에서 74명대까지는 한 100만 명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 출산율이 좀 이렇게 지금 보면 놀라운데요. 60년대는 한 4.6에서 6.2,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고 70년대도 한 2.6에서 4.5로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대 수명을 좀 보면 저도 솔직히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일제시대 때는 우리 수명이 한 20대, 30대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6.25가 돼도 한 50대가 좀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지나서 이제 1970년이나 80년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명이 점점 증가를 했고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남자도 그거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녀 차이도 많이 줄어찍고 지금 한 80대, 80이 넘는 그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에 그 란셋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될까?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될까? 그런 논문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2030년에 대한민국이 가장 수명이 긴 나라, 그래서 1등을 할 거로 계산되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90세가 넘을 것 같고 남자도 그거에서 굉장히 기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오래 사는 국가, 그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일본이 가장 많이 사는 국가로 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가 누르고 가장 수명이 긴 나라로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그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을 말했고 기대 수명을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얘기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 평균 사망 숫자가 어떻게 되는 예측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950년대 우리 6.25가 이겼었을 때 사망자 수가 한 126만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뒤로 나서 평균적으로 한 1960에서 2021년까지 사망자 수는 한 20에서 30만 이 상태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까 60년대, 50년대생들이 평균 수명 80살, 90살이 살 거로 예상이 됐는데 그 뒤로 돼서 사망자 수가 예측이 되는 거는 2030년이 되면 45에서 65만, 40년대, 50년대가 되면 한 80에서 90만 굉장히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망자 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망자 수를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것은 역시 암 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은 계속 증가가 있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10만에서 20만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 유병률을 보시면 현재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2021년에 보면 한 24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국민 21명당 1명 정도가 암 유방자를 기록하고 있고 남자의 경우는 한 23명에서 1명 정도, 여자는 19명에서 1명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암 유병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간이 5년이 넘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암을 걸렸더라도 많이 상존하고 있고 그런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숫자이지만 어쨌든 65세 이상의 많은 숫자들의 환자들 중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방자였고 그 남자는 6명당 1명, 또 여자는 9명당 1명 이렇게 암 유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암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완화의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의학은 생명 연장을 하고 최첨단 기술과 치료법을 해서 근거 중심의 의학을 하면서 어떻게든 질병을 더 오래 살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 유지 장치를 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살고 그런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8세 여자 환자였는데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과 항암 치료를 5년 동안 했고 잘 치료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재발을 하고 뼈 전이가 돼서 다시 방사선 치료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는 완치 치료가 부족하고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이 48세 젊은 환자, 이 환자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환자, 82세 담낭암 환자입니다. 80세도 뭐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80세 환자도 수술이나 항암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50세 위암을 한번 판정받고 그리고 완치도 됐습니다. 또한 그 뒤로 황달도 댕겨서 다시 담낭암을 판정받았는데 다시 82세에 수술이나 항암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안 한다면 이 환자한테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완치의학, 완화의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완치의학이라는 거는 초기 암이 생겼을 때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서 암을 없애기 위한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치약이라는 거는 치료하는데 완치약을 하다 보면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오심구토가 생기거나 식사를 못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같이 치료하는 게 쉽게 말하면 완화입니다. 그래서 완치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병을 초기 암에부터 진단하기 위해서 암을 없애려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편안하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 완화약입니다. 초기에 완치약과 완화약은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완치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호스피스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치약을 어느 순간에 하다가 할 수 있는 치료의 부분들이 점점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치료를 하다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듣지 않고 어떤 그런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완치약으로 암을 없앨 수 있는 치료를 보다는 증상을 완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십니다. 그런 시점에서 완치약을 중단하고 호스피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호스피스를 할 때도 같이 완화약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완치약이라는 것은 질병을 없애고 그래서 그 돌봄을 없애면서 병원에서 돌보고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력 징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이 괜찮은지, 맥박이 괜찮은지, 체온은 괜찮은지 그래서 최대한 환자를 생존율도 향상시키고 완치를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화 이야기라는 것은 질병이 중심이 아니라 환자가 중심입니다. 환자가 힘들지 않게 증상 완화를 잘 해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힘들지 않고 돌봄을 지속하는 겁니다. 환자가 돌봄을 지속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중심으로 주요 증상에 관심을 두고 편안하고 힘들지 않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의학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완화의학의 범위는 초기의 암 치료부터 임종, 그때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화료의 확대를 보겠는데 초기에 우리 암이 있을 때는 2002년만 해도 암은 미리 3분의 1은 빨리 예방을 하자. 그리고 3분의 1은 조기에 발명을 하자.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치료할 때 안 되면 완화료를 하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뒤로 2010년이 되면 이게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40%는 미리 예방을 하자 이런 것도 있고 3분의 1에 미리 검진을 하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초기부터 같이 완화 치료를 같이 하자 이렇게 병행하자 이런 관점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완화료는 질병의 암의 초기부터 끝까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자 이렇게 확대해서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에서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완화료라면 보통 호스피스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 말기 환자 이런 데들만 호스피스 기관에서 하는 거였는데 2002에 완화료는 임종 6개월까지 범위도 늘어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그리고 아까 말한 예방의 3분의 1, 조기 검진, 완화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되면 이제 완화료는 더 넓어졌습니다. 만성 질환까지 같이 보고 있고 질병의 진단과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완화료를 적용하는 범위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화료의 대상 질환을 보면요. 보통 암 환자, 성인 대상에는 급사를 제외한 심혈관 환자, 강변변이나 신부전, 당뇨 이런 것들, 알츠하이머 치매들은 볼 수 있고 소아의 같은 경우는 암이나 강변병증, 선처성 기령 이것 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완화료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 안에서 완화적 치료와 생명 연장을 같이 하고 있고 물론 통증이나 여러 가지 조절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료는 증상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한테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를 보조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호스피스는 이 중에서 더 이상 완화적 치료를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완치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임종을 앞두고 증상을 조절하면서 임종 준비와 사후 돌봄까지 하는 것들을 호스피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료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화료의 정의는 2002년에 WHO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목적을 두고 통증이나 신체, 심리적, 영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보다 보면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힘든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완화시키는 걸 필요하고 있고 또 죽음을 앞당기거나 지연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연명치료인데 연명치료를 말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않고 환자를 돌봄하면서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기에 이제 제공을 하면 환자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연기하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완화 치료를 과연 하면 어떻게 될까?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연구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폐암 환자들의 연구를 했습니다. 폐암 환자가 항암 치료 초기부터 완화 치료를 같이 병행할 때 오히려 더 생존 기능이 더 길어졌고 삶의 질이 높아졌고 또 우울증과 말기암 증상도 좀 감소하는 일이 생겨서 완화 치료를 하면 오히려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완화율을 조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완화율과 호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견되지 않는 죽음이 있고 예견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견되지 않는 죽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심장마비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확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견되지 않는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죽음에는 또 예견된 죽음이 있습니다. 말기암이나 에이즈 환자, 신부전, 치매 등은 뭐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죽음으로 가는 예견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차이를 조금 보시면 우리 신부전이나 COPD, 만성 폐쇄성 질환 같은 것들을 보면 좀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가 갑자기 훅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더 힘들거나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응급실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받고 항생제도 좋고 항바이러스 제도하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내다가 확 나빠지는 경우. 그래서 기능 제한이 굉장히 오래되고 심각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죽음으로 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의 기간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서 이 기간이 2년이 넘는 사람도 있고 3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어서 이 기간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기능 저하가 생기고 간혹관계 증상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 중에 병 중에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또 장기간입니다. 또 아까와 질환보다 더 많은 장기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점점 기능이 나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노유선 질환의 인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피부 청결이나 이런 것도 식사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장기 요양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주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꽤 장기간 질환을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여명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치매가 뭐 3년이 되는 환자도 있고 10년이 넘은 환자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이지만 기대 여명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장기간 알면서 치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견된 죽음에 말기암이 있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는 말기암까지는 어느 정도 체력과 상태가 유지되다가 말기암이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기대 여명이 됐을 때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말기암의 치료를 위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이 찾아오면 완화적 치료를 위해서 통증 조절이나 신경 차단술 같은 것처럼 환자가 힘들지 않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의 가족 교육, 가족 지지, 또 갑작스럽게 생계 말기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기암 환자들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호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말기암을 보고 있는데 해마다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에서 보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생각보다. 2008년에는 한 7% 됐고 쭉 올라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2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75%는 호스피스 아닌 다른 일반 병동이나 이런 데서 연명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돌봄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암 환자들을 말기암 환자들을 보고 있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과연 무엇인가? 유래를 좀 찾아보면 호스피스는 옛날에 주인과 손님의 따뜻한 마음, 십자군 전쟁이 이럴 때 아픈 환자나 이런 환자들을 잘 돌보고 힘들지 않게 그런 죽어가는 여행자와 순례자를 접대하는 그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WHO에서 호스피스 완화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를 잘 돌보고 그런 환자를 잘 돌보는 것들을 필요한 데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환자도 보지만 환자의 가족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고 있는 통증,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문제를 같이 통해서 돌보고 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호스피스는 다 올 수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호스피스에 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말기가라는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선행됩니다. 이제 말기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말기라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염이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것을 이르는 환자를 말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이 2명이서 말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랑 에이즈, COPD 이런 환자들을 이제 호스피스에 진입할 수 있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암 환자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암이 아닌 다른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현재 입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병으로 전하는 질환, 뭐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 진폐증 이런 환자들도 같이 호흡기 질환이 있으니까 호스피스에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이 환자도 암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입원은 안 되고 우리가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해서 이런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기 진단인데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옛날 기억을 세다 보면 부모님이 아팠을 때는 보호자를 불러서 저 심폐소생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중환자실에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것들 보호자한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겨서 이러한 심폐소생술, 혈액투속, 승합제, 인공호흡기 착륙들을 환자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보호자가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인데 이 서류는 두 가지가 있고 사전 연명 의료용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사전 연명 의료용서는 환자가 꼭 말기라고 진단을 받지 않고 19세가 되면 언제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가 되면 보건소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연명 치료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고 연명 의료 계획서는 이제 말기암 환자나 임종의 가정이 있는 환자가 의사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써서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중환자실 가거나 승합제 쓰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서류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료를 생각을 해보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통증, 신체적인 거, 그래서 아픈 거, 구토나는 거, 복수 생기는 거 이런 증상들을 잘 관리하고 또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환자가 불안하고 죽음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울하고 슬픈 거 이런 고통도 같이 하고 있고 환자가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돌봄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치료가 다 돼도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고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임종 돌봄이 있고 특이한 거는 환자 외에 사별 가족도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돌아가고 나서 나머진 가족들이 생길 수 있는 불안함, 우울함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는 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전인적인 돌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거는 통증 관리를 같이 하고 영적인 거는 뭐 기도나 예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심리적인 거는 가족이나 상담 교육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 돌봄이 필요하면 그런 자원연계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전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돌보는 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입니다. 우리 환자의 통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말기암에 통증이 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당연히 이게 내부 장기나 이런 것들이 아프면 생길 수 있겠지만 환자의 통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직업에 상실이 되고 앞으로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또 죽음에 대한 다가옴들이 어떤 건지 이 통증 하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의 통증은 단순한 아픈 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말기 환자가 의료적인 요구를 잘 수용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하지 않게 최소화하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다운 죽음의 권리, 내가 자율성을 중지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를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말기 환자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접근으로 다학제 접근으로 해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으면서 그렇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볼 텐데 호스피스에는 병동형, 자문형, 가정형,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이 있습니다. 병동은 이제 입원해서 통증을 하는 거고 이 소아 청소년 환자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자문형은 임상에 관계없이 다학제팀이 병실로 찾아가는 서비스고 가정으로는 이제 병동형이나 자문형 왔던 환자가 집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소아 청소년에서 아이나 이런 환자들한테도 같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를 조사한 통계인데요. 입원형과 가정형, 장문형인데 대부분 한 90% 이상 개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다학대팀이 같이 접근을 하고 평가를 해서 증상을 돌보게 되고 경제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거, 신체적인 이런 돌봄을 같이 제공한 다음에 퇴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병동에서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특성은 이제 독립된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말기 암 환자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외에는 입원할 수 없고 이제 필수 인력으로 의사랑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같이 알고 있고 보조 인력으로는 자원봉사자, 도우미, 영적 돌보자, 영양사, 작사 이런 사람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도경 회진입니다. 제가 이제 회진을 돌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진을 같이 돌고 있습니다. 다학지 팀이니까 의사가 같이 가고 간호사 선생님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은 대부분 환자들은 멀지않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이 몸이 많이 지친 상태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진에 돌 때도 가장 먼저 물어보고는 아픈 곳이 어디 있는지를 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프게 너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래서 돌 때는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 회진 돌 때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 또 사회복지사님이 같이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보호자한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기대 여명이나 남은 시간 이게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담하고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잘 설명을 하고 회진을 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탄 파티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타 복장한 게 전데 이렇게 병정을 해서 복장을 하면서 환자 같이 사진도 찍고 선물도 드리고 같이 해서 항상 함께 하면서 환자들이 이런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스피스 병동하면 다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만 흘릴 것 같은데 기대 이상으로 밝은 분위기에서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은 다학제입니다. 다른 병동과 달리 환자와 가족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거를 둘러싼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핵심 팀으로 같이 보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편하고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지낼지를 같이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이렇게 회의도 같이 합니다. 이 환자를 하나 놓고 이 환자를 어떻게 도울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환자한테 어떤 도움을 더 주면 좋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또 돌봄이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환자한테 편안하게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호스피스의 꽃이라고 하는데 같이 목욕도 시켜드립니다. 이 목욕을 시켜드린다는 의미가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힘들지만 또 스스로 이제 목욕 같은 걸 하지 못할 때 목욕을 하고 나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미용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또 종교적인 지지를 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해서 환자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돈도 받지 않고 봉사의 정신으로 해서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지가 있어서 기도를 하거나 뭐 세례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영적인 지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법 치료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미술 치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마사지를 하면서 환자가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힘들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한 음악들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던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서 심신이 편안한 것들도 있고 또 가끔 네일 아트도 합니다. 네일 아트 경우는 남자들도 은근히 네일 아트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일 아트도 해보고 안 해봤던 것도 하면서 내가 정서적인 지지도 받고 삶의 진지도 받으면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환자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 보호자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 힘든 경우는 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치료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삶의 증진을 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소원 성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병동에 있을 때 한 환자가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 오는 환자들의 기대명이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 환자한테 이 생일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 생일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생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같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패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였습니다. 화가여서 내가 마지막 같이 전시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영정사진을 찍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호스피스입니다. 이제 가정의 호스피스는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인데, 환자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통을 집에서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의료진과 의료진들이 집에 방문하는 환자들한테 신체적이나 응급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보고 있고, 환자가 집에 가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율성과 사생활을 존중받으면서 잘하고 있고, 또 임종 또한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들어가시는 것들이 아니라 집에서도 임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 환자를 해서 제공을 하고, 또 외래 환자나 보호자들이 와서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보고, 또한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다시 입원시켜서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호스피스를 하려면 24시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수시로 의사의 자문이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사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도 연계를 하고 있어서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차를 몰고 환자가 이제 방문할 때 가고 있고, 가서 이제 소독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고, 의학적인 결정, 환자가 집에 있는 게 좀 안 될 것 같다, 그럼 다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시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치료와 외출 같은 것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할 때 그런 초음파나 이런 것도 같이 가서 집에서 복수를 뽑아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소변을 너무 못 보시면 소변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독이 필요하거나 피 검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도 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 외에 이제 간호사님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같이 가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뭐 수액이나 이런 관리도 해드리고, 투약이나 검사도 하고 있고, 또한 이 간호사님들이 이제 프라이머 콜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그런 콜을 받아서 환자한테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간호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생일 잔치를 같이 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일 잔치도 해주고, 뭐 100일 기념이나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것도 같이 축하를 해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의료진들이 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생일 축하도 해드려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한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집에서 목욕도 같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가가지고 목욕도 시켜드려서 남은 시간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요법치료 선생님들은 같이 집에 가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문형입니다. 이제 자문형은 이제 일반 병동이나 그런 환자들이 집에서 그런 전인적인 완화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일반 병동에서 호스피스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호스피스로 모셔올 수 있고, 호스피스로 가기 힘들면 임종 돌봄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도 공유하고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나 이런 서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환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호스피스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모셔오고 있고, 호스피스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말기 상태이면은 그런 임종 돌봄과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간식 같은 것도 같이 제공해주고, 산타크로스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또 가족들이 또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도 같이 찍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기념을 기념할 수 있게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있고, 파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아 청소년입니다. 이제 소아 청소년은 암 환자는 보통 한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아 청소년은 정신과 영혼 이것들이 너무 나약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40%는 암 환자지만 암 이외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질병이 너무 다양하고, 또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특징이 예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소아기 때문에 이런 암 환자의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의 돌봄을 보호자를 중심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요법들을 시행하고, 미술 요법들도 같이 하고, 만들기 요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애들이 되게 편안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아청소년 호스피스를 같이 진행하고,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병이 너무 중해서 조정이 안 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및 요약을 하면, 완화의료라는 거는 완치의료, 암이 처음으로 진단됐을 때 그런 암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것들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완화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완치료와 완화의료를 같이 병행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고 증상만 계속 생겼을 때 이런 완화 치료를 하게 되고 이 이후에는 호스피스 완화료라고 해서 완화료를 중심으로 남은 시점에 증상 치료를 가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이런 남은 시간들의 의미 있게 완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사별 돌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암 환자의 경우도 호스피스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의 암 환자들은 말기 환자들은 호스피스에서 돌봄을 못하고 있고 이 완화료를 잘했을 때 통증이나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호스피스는 질환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한 연명을 통해서 편안한 임종까지 돌보고 있고 그런 종류에는 병동형,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를 오지 않는 그런 일반 병동의 환자들한테서 말기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대부분 그런 호스피스를 오지 않는 치료들을 환자들은 통증이나 증상 관리, 이런 검사다, 복수관, 그다음에 영양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일반 병동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호스피스 병동을 가면은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치료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아까 말한 집으로 찾아가서 집으로 가정 호스피스로 해서 집에서 임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방문이나 또 적극적인 통증 증상들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지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임종까지 품위 있게 자기의 조dom성을 지키면서 돌아가시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끝으로 또 돌아가시고 나의 사별 가족들도 같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호스피스 병동에서 4살짜리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오셔서 아플 때까지 힘들 때까지 아프지 않고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보낸 거고 호스피스 가족들이 이제 사별 가족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종양내과에서 교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포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남은 치료들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잘 보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늦게 와서 좀 아쉬웠다는 분도 있어서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환자들은 정말 열심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치료가 안 되고 치료 때문에 부작용이 더 생기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오셔서 증상 관리를 잘 받고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